첫 코너는 MBC 프로그램의 장면들을 통해 다양한 미디어 이슈를 다각적으로 들여다보는 씬과 함께 시간입니다. 지난 한 달간 탐나는 TV 위원들이 주목한 장면은 무엇일지 궁금한데요. 먼저 예능 부문에서 함께 이야기 나눌 씬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선영 위원이 준비하셨죠? 네, 9월 18일에 방송된 예능 프로그램 여자들의 은밀한 파티 여운파에서 한 씬 골라봤습니다. 오늘 6시에 일어나서 싸온 도시락을 드디어 이제 세상에 나오니까. 한번 열어보세요. 야, 약간 좀 김이 좀 있고 있어. 냄새 닭가슴살이야. 안 먹을래. 나는 닭가슴살을 넣었어도 그게 그거 있지. 예, 채소 넣고 그 위에 닭가슴살 찢어 넣는 죽인 줄 알았는데. 알았어요. 죽겠네 진짜. 죽겠어요. 다른 거 그래 또 있더라고 이게. 와 역시. super 채끝이에요. 현미 곤약밥에다가 하나씩 한번 맛을 보세요. 우와. 야 아까 남은 거 저기 현재 우리 없냐? 간이 왜 이렇게 하나도 안 돼 있냐? 나트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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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안 돼. 언니 안 돼. 그러면서 왜 인사 먹어요? 아 이거 좀 먹으면 안 되는데 진짜. 다양한 장면 가운데서 이 씬을 특별히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 자체가 90년대에 유행했던 그 다이어트 비디오 열풍을 패러디한 그런 프로젝트인데 가령 90년대 유행했던 그 다이어트 비디오에는 그 여성들이 실제로 외모를 가꾸어서 좀 매력자분을 키워야 된다라는 그런 이데올로기가 있었어요. 이것은 여성들의 어떤 자존감을 높인다는 슬로건이지만 사실 그 속에 숨어 있는 것들은 그만큼 관리를 해라, 예뻐져라라는 어떤 강박이고 억압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여운파가 가져오면서 요즘 시대의 시대 정신에 맞게 다시 변주를 하거든요. 우리는 이런 억압에 시달리기보다는 투덜투덜대면서 즐겁게 먹는 삶을 택하겠다라고 하면서 항상 이렇게 먹방 파티로 마무리가 되는 그런 에피소드들이 굉장히 신선했고 이게 바로 어떤 예능이 그 변화하는 시대상을 담아내야 하는 그럼으로써 시청자들과 좀 소통하는 그런 이유를 잘 보여주고 특히나 먹방씬에서 이런 프로그램의 매력이 좀 잘 드러나지 않았나 싶어서 선택을 해봤습니다. 네. 지켜본 시청자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네, 댓글을 살펴보면요. 건강 더하기 웃음은 힐링,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여운파 항상 응원합니다. 한예진의 채끝살말이 플러스 과일 도시락, 요즘 너무 재밌는 여운파의 다이어트 도전. 홈트인가요, 먹방인가요? 저렇게 갭 차이가 나다니 너무 좋잖아. 여운파이지 뭔들. 선명한 색깔을 가진 세 사람이 모여서 건강한 재미와 함께 또 새로운 패러다임까지 제시해서 좋았다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네. 다른 위원들은 이 씬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보통 이제 미디어나 대중매체 같은 경우에 우리가 현재 시대상을 반영하기도 하지만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을 만들고 이끌어 나가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이제 아무리 뭐 새롭고 의미 있는 패러다임이라도 기본적으로 대중의 공감을 얻지 못하면 그 뭐 파급력이 미비해질 수밖에 없는데 이 장면 같은 경우에는 숨겨진 사람들의 어떤 이런 메모지상주의에 대한 불편함이나 이런 불만을 잘 건드려서 공감력을 얻는데 좀 효과를 봤던 것 같고요. 또 장르적인 부분에서도 예능이라는 장르가 어떤 성별이나 나이대를 그나마 좀 폭넓게 가지고 갈 수 있는 보편적 장르이기 때문에 이런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을 잘 조명한 게 어찌 보면 재미와 의미 두 가지를 다 잡을 수 있는 성공 포인트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해봤습니다. 김선영 의원이 시대 정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지금 이 씬이 명백한 흐름이 이제 보이는 것 같아요. 김민경 씨가 하는 그 유튜브 운동뚱 같은 경우 처음에 이제 헬스클럽에 갔을 때 거기서 딱 그 얘기를 하죠. 우리는 살 빼려고 운동하는 거 아니야. 이제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야. 몸이 건강해지기 위해서 하는 거야. 코어를 단련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라고 이게 딱 못을 받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예전 같은 경우 굉장히 날씬한 몸매를 강조했다면은 지금은 정말 굉장히 두꺼운 이두와 삼각근, 광배근을 강조하는 그런 이제 여성 운동 유튜버라든가 이런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는 여성들도 이제 어느 체중 이하로 뭔가 뭐 마른 몸을 유지하고 뭐 이런 것들로부터 상당히 좀 자유롭고 여성성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이름 지어졌으나 어떠한 그런 좀 규제들로부터
이후부터 이제 자유로워지는 움직임들이 확실히 있고 그 흐름 안에서 여운파 같은 씬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처럼 변화하는 시대 정신을 잘 보여준 예능 속 장면들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일단 행복한 꼴찌들의 대결을 보여줬던 MBC 편의중계 3회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보통 이제 1등만이 살아남는 어떻게 보면 성적 지상주의 패러다임이 만연한 우리 사회에서 이 친구들은 사실 꼴찌임에도 불구하고 성적에 연연하지 않고 행복한 모습들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성적에 의해서 많은 부분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지만 갈수록 성적 이외에 다른 자신만의 어떤 개성이라든지 잠재력을 통해서 사회로 진출하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게 요즘에 또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여기서 보면 꼴찌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한 줄 자작시 대결을 하는데 우승자였던 정태준 학생이 보여줬던 것이 정말 기억에 남아요. 아, 정태준! 누가 꼴찌라더냐. 뒤에서는 1등이다. 뒤에서는 1등이다! 이 말이 우습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지금 경쟁, 서열화에 굉장히 매몰된 이 교육계에 아주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라고 해서 이 장면이 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구해줘 홈즈가 이제 좀 그런 시대상을 잘 보여주는 예능 프로그램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나 이 프로그램의 어떤 방향성을 결정해준 파일럿에서 굉장히 전략적으로 요즘 다양화된 어떤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를 굉장히 잘 보여줬어요. 파일럿 2회에서 이제 반려견과 함께 살 집을 구하는 의뢰인들이 나왔었는데 지금 저희가 강아지를 또 한 2마리 정도 입양을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조금 더 평수가 넓어야 될 것 같고 마당이나 테라스 정도 있으면 강아지들이 더 늘어나면은 이제 좀 더 채광이 좋은 테라스가 있는 공간이면 좋을 것 같아서 나와 함께 살 가족으로 당연하게 반려동물을 인식을 하고 그 주거 조건에 당연하게 이 반려동물들이 편안하게 또 유쾌하게 생활할 수 있는 조건을 당연한 조건으로 내세운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신선하게 다가왔고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들의 어떤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가족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는데 그런 변화의 한 순간들을 굉장히 잘 포착해서 보여준 에피소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씬 이야기 나눠볼까요? 시사 보도 부문에서 함께 이야기 나눌 씬 위건우 의원이 준비하셨죠? 예, 저는 지난 9월 17일과 18일 뉴스데스크에서 방영된 두 씬을 골라봤습니다. 엄마가 집을 비운 사이 라면을 끓이려다 발생한 화재로 중화상을 입은 두 형제. 벌써 사흘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조사에서 엄마는 불이 나기 전날부터 아이들만 집에 놔둔 채 외출을 했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형제들은 이틀 동안 보호자도 없이 밤을 보내고 스스로 끼니를 해결해야 했던 겁니다. 일요일날 모친이 나가가지고 월요일까지 안 들어온 거예요. 모는 집에서 나와서 언니 집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생겼고 아이들에 대한 방치가 일상적이었을 거란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평소 집 내부 상태는 아이들이 생활하기 힘들 정도였다는 겁니다. 이불이 뭐 너부러져 있었고 화장실 안에도 옷이 그냥 세탁기 안 들어갈 게 그냥 너부러져 있고 아이들이 중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된 뒤에야 집에 나타난 엄마는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울지도 않고 핸드폰 들고 왔다 갔다 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성질 나가지고 이 아줌마야 지금 애들 죽어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빨리 병원에 안 가고 여기서 뭐 하고 있냐고 내가 막 소리 질렀어. 엄마가 집을 비운 사이 음식을 만들다 발생한 화재로 중화상을 입은 10살, 8살 형제. 소식을 전해드릴 때마다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운데요. 아직까지도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달 1일 인천의 한 편의점. 외소한 체구의 아이 2명이 킥보드를 끌고 편의점으로 들어옵니다. 장바구니를 집어들더니 매장 곳곳에서 먹을거리를 고릅니다. 계산대에 올려둔 음료수. 점원이 바코드를 찍었지만 어찌된 일인지 다시 진열대에 갖다 둡니다. 프로밀 카드로 결제할 수 없는 거를 처음에는 먹고 싶어서 들고 왔다가 결제가 안 되니까 다시 갖다 놓는 거예요. 이들 형제는 보호자 없이 주로 단둘이 다녔다고 합니다. 상갑을 달래서 엄마가 사오라겠다. 아니래. 지가 설거지 하려고 사왔어요. 결국 아이들은 엄마가 없는 사이 음식을 해먹다가 참변을 당했습니다. 경찰은 CCTV와 주민들의 증언 등을 토대로 엄마의 추가 방임 의혹에 대해 확인에 들어갔습니다.
네, 특별히 이 씬들을 주목한 이유가 있을까요? 전 약간 좀 부정적 의미로 주목을 했는데요. 이 라면을 끓여 먹으려다가 유련한 불로 중상을 입었었던 초등학생 형제에 대한 그 안타까운 소식을 양일에 걸쳐서 전달을 했는데 이 두 번의 보도에서 형제 어머니가 얼마나 아이를 방치했는지에 대해서만 좀 보도를 집중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저는 여기에서도 아이들을 방치한 어머니에게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거기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비판적으로 바라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틀에 걸쳐서까지 이렇게 어머니에 대한 어머니의 방치 문제로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온당했는가라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는 보도였습니다. 이번 보도에 대한 시청자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예, 댓글 살펴보면요. 이런 사건 접할 때마다 가슴이 시립니다. 최소한 부모의 도리는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엄마가 될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건데 애를 왜 낳아서 저렇게 고생을 시키냐. 주민들이 방임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했었다던데 경찰은 도대체 뭘 한 건지. 아니 왜 푸르미 카드에 뭐는 지원되고 뭐는 안 되고 그냥 전부 지원 좀 해주지. 그 어린애들 먹는 거는 좀 후하게 주자. 사건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시선과 함께 좀 사회적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네, 위원들은 이번 뉴스데스크 보도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17일 보도 같은 경우에는 이 엄마의 방임 문제에 대해서 보도가 나가고 난 다음에 그 뒤에 후속 보도를 이제 제도적인 마련이 충분히 돼 있는데 그것들이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 그런 사회 시스템의 구멍, 공백들을 이제 같이 다뤘어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보도였다고 보고 그러면 이 중요한 문제를 그 다음 날에 후속 보도에서는 좀 더 강화를 하고 보충을 해서 다뤘어야 되지 않나. 근데 왜 하필이면 더 중요한 보도를 그냥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엄마 이야기만 하고 끝냈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는 거죠. 하지만 18일 보도에서는 약간 다시 이제 이 CCTV 영상이 입수되면서 아이들이 평소에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보여주면서 시청자들의 주의를 환기하는 그런 효과는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반응에서도 왜 푸르미 카드가 어떤 것은 결제되고 결제되지 않느냐 이런 푸르미 카드에 대한 어떤 그런 제안을 할 수가 있었잖아요. 이것에서 분명 보도에서 명시적으로 말하진 않아도 사회복지제도에 있어서의 구멍이구나라는 것을 충분히 약간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또한 19일에도 이제 연속 보도가 이어지면서 후원금이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어떤 공동체의 책임을 보여주는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 보도를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나가면은 조금 더 아동학대나 방치에 대한 유의미한 연속 보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다음 장면 만나보겠습니다. 드라마 부문에서 함께 이야기 나눌 씬 박현주 의원이 준비하셨죠? 네, 제가 골라본 씬은 9월 17일에 방송한 내가 가장 예뻤을 때의 두 장면입니다. 이런 거는 형 손이 닿는 곳에 둬야 돼요. 괜찮아. 내가 준비해주면 돼. 혼자 할 수 있어야 돼요. 뭐든지 다 해주는 거 도움 안 돼요. 내가 생각이 짧았다. 한번 해볼래요? 높이 맞는지? 알아서 할게. 걸어봐 나. 그래도 지금 한번 해봐요. 높이 안 맞으면 조절해 놓게. 팔은 멀쩡하니까 알아서 한다고. 그럼 씻는 건요? 안 도와줘도 돼요? 혼자서 할 수 있어. 물 받아 놓을게요. 이 장면은 이제 장애를 대하는 비장애인의 관점 변화가 잘 묘사된 장면이라고 생각해서 긍정적으로 뽑아봤습니다. 우리가 보통 집이라고 할 때는 그 안에 있는 모든 구성원이 편하게 지내는 장소라고 생각하지만 그 편하게 지낸다는 그 개념 자체가 비장애인의 관점에 맞춰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 비장애인이 장애인의 관점으로 다시 한번 공간을 재구성하려는 노력을 담아내고 있는데요. 이 장애인의 관점에서 공간을 재경험한다는 것, 그리고 다시 구성한다는 것은 이런 다양한 신체 조건이 존재하는 사회에서는 꼭 필요한 자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서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환은 건축가인데요. 이 환이라는 인물이 여러 사람을 생각하는
건축을 하려고 하는 인물이다라는 면에서 어떤 캐릭터 구축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신이라고 생각해서 골라봤습니다. 저도 이 시 보면서 박현수 위원님이 짚어준 그 시선을 통해서 집이라는 그 공간의 특성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돼서 되게 의미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또 아까 이제 서사적인 측면에서 캐릭터 구축에도 도움이 되는 장면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신 부분을 저도 또 하나 이제 덧붙이자면 서진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최고의 레이서로서 굉장히 빠르게 질주하는 앞에 있는 장벽들을 굉장히 무시하고 달리는 그런 캐릭터였는데 이러한 인물이 자신의 성향과 가장 반대되는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그 마주할 그런 어떤 슬픔, 비애, 고통 같은 것들이 이 좁은 장면에서 휠체어가 여러 가지 장애물에 부딪히는 그런 장면을 통해서 잘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면에서도 되게 인상적인 장면이었어요. 근데 한 가지 이 드라마의 이 장애라는 설정만을 놓고 보면은 굉장히 아쉬운 게 이 감독님이 이제 과거에 연출하셨던 전작 중에 불새라는 작품도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그 장혜영 씨가 연기하는 캐릭터가 그 남주인공을 붙잡기 위해서 장애라는 설정을 이용하는 그런 이야기가 드라마 속에서 등장을 하고 또 장애를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이미지를 계속해서 더 씌우는 그런 묘사들이 반복되고 있는 게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김선영 의원이 얘기한 부분이 말하자면 이제 장애를 약간 그 드라마에서 기능주의적으로 사용한다는 거잖아요. 사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 드라마에서 어떤 장애에 대한 인식이 되게 개선되지 않았을 수도 있고 되게 그렇기 때문에 그 뽑아주신 긍정신이라는 게 좀 지엽적인 긍정신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한계는 되게 명확한데 저는 그럼에도 이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적어도 이거 묘사할 때 어떤 걸 조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는 시대가 됐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긍정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간 많은 드라마에서 인식의 부재로 인해 장애인은 왜곡된 인물로 그려지기도 했는데요. 기존의 드라마에서 장애를 묘사할 때 어떤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었나요? 일단 플롯의 어떤 기능을 담당하는 인물로서 보여지는 측면이 많았습니다. 특히 이제 일일 드라마에서는 장애가 있는 인물이 있으면 주인공의 가족이에요. 그래서 주인공의 하나의 어떤 극복해야 될 험난한 장애, 그의 인생에 나타난 고난 정도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죠. 이제 예를 들어서 아침 드라마였던 MBC의 비밀과 거짓말을 보면 주인공의 동생으로 나오는 한우철 캐릭터가 있어요. 자폐 증세가 있고 동시에 음악에 천재적인 재능이 있는 서번트 증후군을 가진 인물로 나옵니다. 우리 우철이 공연 보러 가요. 클라리넷은 1.5cm 정도 지르면 옹편형 관으로 끝은 나팔관 모양이며 보통 아프리카 흑단 나무로 만든다. 그렇다면 그의 음악적 재능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그냥 우리 일상 속에서 만날 수 있는 하나의 인물로서 묘사할 수도 있는데 항상 주인공의 어떤 삶의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여기 잠깐만 있어? 누나 콜라 뽑아올게. 콜라 뽑아올게. 콜라. 우철아! 우철아! 또한 이 인물의 어떤 외적인 모습에서도 봤을 때도 문제가 있어요. 분명히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헤어스타일이나 뭐 나비 넥타이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유치원생처럼 보이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도 사실은 장애인을 묘사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특별한 사람이라는 인식처럼 보여지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을 그런 식으로 이질적으로 그려내지 않는 것이 앞으로의 드라마의 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찾은 드라마는 MBC 일일 드라마였던 나쁜 사랑인데 좀 굉장히 좀 나쁜 사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보면서 여기 보시면 71화에서 이선호가 연기했던 남자 주인공이었던 한재혁이 뺑소니 교통사고로 척수가 손상돼서 하반신 마비가 왔고 또 그 과정에 대해서 이제 72화에서 의사가 진단을 하거든요. 요추신경 손상 부위가 넓어서 하반신 마비가 온 것 같습니다. 그럼 평생 못 걷는다는 말이에요?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경과를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근데 중간에 재활치료 과정이 나오긴 하는데 바로 이제 73화에서 남자 주인공이 버젓이 걸어서 등장하는 씬이 나옵니다. 약간 너무 극적 효과를 노린 연출이라고 인정을 하더라도 현실과 좀 동떨어지는 느낌이 있었고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마지막 씬 살펴볼까요?
교양 부문에서 만나볼 씬 유현 위원이 준비하셨죠? 네, 저는 9월 15일 방송된 생방송 오늘 아침에 한 씬 골라봤습니다. 남은희 씨와 이희준 씨의 믿고 보는 연기, 거기에 유쾌한 웃음과 감동을 선사하는 스토리가 어우러지면서 극장과 활기를 채우고 있는 영화 오문입니다. 아까 손녀딸 친차 기억나요? 뺑소니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는 치매를 앓고 있는 엄마입니다. 앵자씨도 알아요. 보살님도 알아요. 그런 엄마의 말을 경찰이 믿어줄지 만무. 결국 범인을 밝히기 위해 가족이 직접 나섰는데요. 영화 속 이야기일 것만 같은 비극적인 사고가 실제로 일어났다는 한 고가차도입니다. 이곳이 바로 사고가 발생한 고가도로 현장입니다. 이곳을 내려오던 오토바이 운전자 안타깝게 사망하고 말았는데요. 고가도로 위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직진으로 달리던 오토바이가 난데없이 가드레일에 부딪힌 게 석연치 않았다는 가족들. 도로 가운데로 달리질 않고 측면으로 달리기 시작했어. 그 이유를 몰라 아무도. 사고의 파편만이 유일한 증거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조사가 된 건지 가족들은 의문스럽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오토바이 헬멧이 그렇게 깨졌는데 어떻게 안 썼을 확률로만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이해할 수 없는 경찰의 이야기에 결국 사고의 목격자를 직접 찾아 나선 가족들. 네, 이 씬에 주목한 이유는 뭘까요? 이 씬 같은 경우에는 경찰의 부실한 수사 때문에 뺑소니 사고 피해자 가족들이 직접 증거를 수집해서 범인을 검거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영화 오문이와 현실 사례를 비교해서 보여주는 장면인데요. 물론 이제 기존의 오문이라는 영화 자체가 뺑소니 사고를 다루고 있긴 하지만 장르 자체가 코믹 수사극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현실 사례는 굉장히 아픈, 가슴 아픈 사연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비교하는 게 좀 개인적으로는 괴리감이 좀 느껴졌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방송 내용 같은 경우에는 사고의 아픔을 되새기게 하는 2차 가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뺑소니 사고 피해자 가족에 대한 배려가 좀 아쉬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생방송 오늘 아침에 영화냐 실화냐는 영화 속 이야기를 현실 사건과 함께 이야기하는 코너인데요. 영화 오문이 속 뺑소니 사고 피해자의 사연과 현실 속 피해자 사연을 비교 구성한 이 씬, 다른 위원들 어떻게 보셨나요? 한 가지 오해를 덜고 싶은 거는 얼마든지 우리가 현실의 비극을 코미디라는 장치를 통해서 더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장르와 이 실화를 연결시키는 것 자체가 부적합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았고, 다만 이제 조금 더 이 사고에 보도하고자 하는 방향과 잘 맞아떨어지는 그 영화 속의 장면들을 좀 담아냈다라면 시청자들도 조금 더 이입을 하면서 볼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저는 일단 이게 일종의 포맷의 한계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최근에 개봉된 영화 자체가 많지 않고 그 영화 중에서 현실 세계에서 의미를 갖는 그런 사건들이 이어붙이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분위기가 이질적이 되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럴 경우에는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상이 바로 그대로 영화에서 실화로 이어지거든요. 이 사이에 약간 텀을 두거나 스튜디오로 와서 진행자들이 한번 짚어주면서 영화는 이렇게 코믹하게 묘사했지만 현실 세계의 사건은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다라고 해서 약간의 간격을 두었다면 시청자들이 사건의 심각성을 조금 더 잘 인식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TV 프로그램 속 장면들을 되짚어보며 그 의미를 다각적으로 들여다본 씬과 함께 다음에도 더 깊이 있고 다양한 씬들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